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이 5배로 훌쩍 늘었습니다. 전체 농업 생산의 10%에 불과하던 축산업이 어느새 4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축산업을 현장에서 지켜보신 분과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여기가 지금 농업박물관 생활관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네. 또 옛날 우리 시골 살던 생각이 확 나는데요, 보니까. 오니까 제가 시골에 컸을 때 저희 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방아찌 있는 것도 보이고 황소도 그대로 있고 뭐 안채, 사랑채 다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이 생각이 나고 방송하기 딱 좋아요, 편안하고. 근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저희는 집이 작아서 안채 사랑채는 없어요. 집이 안채 그렇죠. 사랑채. 사실 또 먹고 살만한 집에 안채 사랑채가 있는 거지.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축, 오늘 가축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특히 이 소 같은 경우는 제 어렸을 때 보면 뭐 돼지는 잡아서 먹은 경우를 많이 봤지만 네네. 소 잡아먹는다는 건 보통 일 아니죠. 네네. 어떠세요? 그 시절에는. 그 시절만 해도 소는 일소기 때문에 예. 고기소가 아니고 이 경운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농 갈아주고 예. 짐 옮기고 이런 일소로 해서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식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는 소를 잡고 먹는다는 그래 소가 생각을 없으면 농업이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이제 경위가 이제 농작업을 대행하면서 이 소를 일소에서 고기소로 예. 바꿔가게 그렇게 된 거죠. 자, 대한민국 농업은 그야말로 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농촌의 일꾼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축산으로 또 우리 중요한 음식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축산 역사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의 역사라는 건 뭐 고대 시대 때부터 예. 또 그 보면은 벼슬이 마가, 우가, 저가 이런 게 맞네, 이게. 있었잖아요. 관직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뭐 5천 년 역사와 같이 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뭐 지나친 건 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자, 이제 그 옛날에는 뭐 물론 사냥을 해서 먹었겠지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가축으로 키워가면서 그렇죠. 예, 같이 생활하고. 네네. 자, 그럼 한우의 역사도 오래된 거죠. 한우는 저희들 보통 문헌에 보면은 예. 한 2000년 정도 전에 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래요. 2000년. 네네. 그래 들어와서 이 어떤 그 유럽종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정착을 예. 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2000년 들어온 이후에는 다른 그 품종과 교잡이 되지 않은 유일한 혈통을 가져온 아하. 그러니까 한반도의 어떤 고유한 품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우의 족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 예. 네네. 한우 이거 우리가 잘 또 보존을 해야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지금 종자 전쟁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일본에도 일본은 되게 외래종을 이 교잡이 됐거든요. 타지우 말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일본의 그 고유소인데요. 예. 이게 호족부가 있어요. 그래서 15대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이제 종자 보호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저희도 한우 같은 경우도 2000년 전에 들어와서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은 그런 품종. 고유종. 예, 그리고 고유종이고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맛도 뛰어나고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아주 그 종자로 보존해 나갈 그 가치가 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요즘은 뭐
농업에 서로 쓴다기보다는 농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축산 그야말로 먹는 걸로 이제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농협 경제 지주 축산 경제 맞죠 지금? 네. 제가 외우려고 하다가 좀 헷갈려가지고 자 농협 경제 지주 축산 경제 왜 이렇게 이게 길죠 이게?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말씀 나눌 때 항상 이거 설명드리는 한 5분 정도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 농협이 크게 금융 지주하고 경제 지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금융은 이제 뭐 카드라든지 정권, 은행 이런 걸 금융 쪽이 따로 그렇죠. 있고. 예, 그렇죠. 그다음 경제 지주는 뭐 한우, 돼지, 닭 이런 걸 취급하는 축산 경제하고 쌀, 채소, 과수 이런 걸 하는 이제 농업 경제 이렇게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농업 경제와 축산 경제를 다시 나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뭐 마시는 우유라든지 계란, 쇠고기, 닭고기 이런 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서 합리적인 가격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축산 경제인데요. 이제 혹시 모구촌 이러면 다 아실 거예요. 모구촌 브랜드가 센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모구촌, 그다음에 안심 한우, 뭐 농협 사료 이런 것들이 축산 경제에 소속이 돼 있죠. 그럼 농협 경제주 축산 경제 그 대표는 어떻게 뭐 선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농축기구 1118개거든요. 단위조합. 1118개. 많으네요. 그 전에 단위조합이라 그랬죠. 그 중에 축산을 이제 전문을 하는 데가 139개가 있어요. 그 조합장들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선출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언제 시작하셨어요? 대표가 되신? 제가 2016년 1월 달에 오래되셨는데 그러니까 연임 하신 건가요? 네, 세 번째 지금 하고 3년임. 네네. 보통 3년임을 하시려면 성과를 많이 내셔야 되는데. 조합장들이 그냥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더고요. 제가 뭐 다른 잘못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초심이라 그럴까요?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런 걸로 뭐 좀 진정성 있게 대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소통하고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거의 자주 가서 이제 현장 애로상을 듣고요. 저희 대가 중앙에 머리 있고 이렇게 시간이 안 될 때는 꼭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현장에서 소통하고 농가나 조합장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현장 상황을 듣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좋게 평가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초심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일 처음에 이 대표로 이제 뭐 출마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이끌겠다. 그때 무슨 슬로건이나 뭐 주장하신 게 있나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현안이 농협법 개정이었어요. 농협법 개정.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 경제 대표를 조합장들이 선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출 방식을 임명 방식으로 이제 바꾸는 걸 농협법을 바꾸는 그런 게 가장 큰 현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축산 농가들이나 축산자학들한테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근데 그때 사실은 그거 하나, 그 뜨거운 가슴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걸 하고 1년 동안 거의 그거만 이제 이 성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소통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애로사항이 뭔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아실 텐데 현장은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제가 작년도 말에 얼마나 다녔나 이걸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1년 얼마나 다녔나 이런 게 보통 1년에 한 8만 킬로 내외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구로 하면 지구가 4만 킬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바퀴 정도 이렇게 도는 정도고요. 축산 농가는 어차피 뭐 전국에 있으니까 전국을 그렇게 다 다니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저도 그런 공감하는 것이 하여튼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면 뭔가의 갭이 생기거든요. 근데 현장 가서 듣고 또 때로는 즉석에서 뭐 같이 해결책 좀 찾아볼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조직인이 그걸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경영 철학 어떤 겁니까? 저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상선약수
해 불량수라는 말이거든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고요. 제가 거의 아침에 나올 때마다 속으로 상기하면서 나오는데 해 불양수입니다. 바닷물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해 불량수를 두 가지로 제가 뜻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하나는 포용, 또 하나는 새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은 동해에서 오나 서해에서 오나 어느 지역에서 오나 맑은 물, 흡착물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제 다 포용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겁니다. 이 바닷물은 고여있지 한강 모든 물을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여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요 안에 뭐 폐쇄적으로 되면 오픈 마인드가 안 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썩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직 운영할 때 또 축산에 대한 경영을 해나갈 때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해불량수, 포용과 새로움. 그래서 제가 해불량수라는 그런 정신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서 농가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뭐 좀 빈농에 빈농에서. 어디죠?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 상주는 지금 또 농업이 굉장히 큰 지역인데요. 지금은 뭐 농업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70%가 농업이고요. 전국에 그 1위 품목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거기 농업해서 부자도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귀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귀농한 분들 얘기 들으면 상주에 안 되는 품목이 없대요. 사과, 오이, 포도 뭐 이런 게 안 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자연 재해가 적어서 예. 아주 그 귀농해서 농업하기는 최적지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이제 상주가 지금은 잘 사는데 네. 태어나셨을 때는 그때는 다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그때 다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한 초창기니까. 네. 그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 기억에 저희는 이 빈농이다 보니까 이 봄 되면 그 먹을 그 곡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생각나는 게 쌀이 없으니까 나물을 섞어서 이 나물밥을 먹고 송진을 먹었던 기억도 송진. 네, 송진을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요새 뭐 가요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보릿고개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보릿고개 시절이죠. 그럼요. 예. 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혹시 그 당시에 뭐 가축을 길러본 적은 없어요? 되게 그 당시에는 그 한 집에 토끼도 있었고 돼지 몇 마리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집 마당에 돼지 우리가 이래 있어서 돼지가 뭐 한 7, 8, 10마리 이래 있었거든요. 돼지 기르고. 그때 기억에 논에 가서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네. 개구리를 잡아서 삶아서 그걸 돼지를 주면 돼지가 그렇게 살이 빨리 찌더라고요. 사료로 주는 거 고급 사료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자, 그렇게 이제 뭐 비교적 이제 뭐 어려운 집안 환경이었는데, 자, 어떻게 성장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농협까지 오셨는지는 들어보려고 말이죠. 저는 사실은 빈농에서 커서 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갔어요. 갈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다가 매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동네 분들이나 집안 어른분들한테 들으면 저놈은 커서 장가 가도 애도 못 놀 거다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그 집에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학교를 못 가니까 책만 봤어요. 예. 뭐 책 그냥 조그만 책 이런 거 매일 하루 종일 요래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으니까 저는 고추가 그 올라오는 그 온돌에 그 다 이제 고추가 계속해서 나중에 장가를 또 가도 애도 못 넣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그때 할머니께서 뭐 상주에 좀 이제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이제 그 정규 학교가 아니고요. 그거 나오면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그런 학교더라고요. 전수학교라고 상업전수학교. 거기를 이제 할머니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전수학교를 다녔죠. 전수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검정고시로. 네, 검정고시로 이제. 자, 검정고시를 봐가면서까지 나는 공부를 꼭 해야겠다. 무슨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비난한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공부를 해야지 가난을 벗어난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막연하게 공부를 해야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기가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행정학을 하는데 그 집에 갔다 보니까 고시란 잡지가 있었어요. 고시, 저도 고시라는 잡지가 있었더라고요. 어려서 그 잡지 본 적 있어요. 그 보니까 고시 합격기가 있는데 그 고시 합격기 중에 주경야독을 해서 고시를 합격한 그런 제가 합격기를 읽게 됐어요. 이게 그때 이 밤에 공부를 하고 낮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러려 그러면은 이 검정고시를 하지 않으면 또 그 주경야독 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질 않아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 잡지 잘 보셨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연찮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그 활로를 찾게 해준 그런 잡지죠. 예.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상주에 계신 건가요? 제가 이제 상주에서 네.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보고요. 그다음에 뭐 좀 이렇게 뭐 목공서라든지 학습지 이런 거 돌리다 이제 서울에 오게 됐죠. 서울. 네. 자, 그럼 이제 상주는 사실 뭐 그 당시 시골 사람이죠, 뭐. 완전 촌놈입니다. 자, 처음에 서울에 와 보니까 어떻던가요, 서울 분위기가? 서울 올리니까 제가 뭐 다 낯설고 얼떨떨하고 제가 그때 서울역으로인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에 뭐가 확 막힌 게 큰 산이 막혀 있는 게 대우 빌딩. 네, 그랬는데. 엄청난 빌딩이죠, 그 당시에. 네,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낯선 곳에서 낯선 곳 제가 어차피 제가 학교를 더 공부를 하는 게 도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낯선 곳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새로운 길을 찾는 도전을 할 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도전 정신하고 그다음에 막 가슴을 내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거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길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설렘도 있었는데 제가 도화동에 있었거든요. 도화동에 그 옆에 그 등을 만드는 뭐 제가 회사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밤에 되면 이 번개 형광등이 반짝반짝해요. 가끔 밤에 이제 바람 쐬러 마포대교를 이렇게 그런 적이 있거든요. 형광등 이 반짝반짝하는 거 보고 저는 그것도 그래 생각했어요. 네. 저도 밤에 저렇게 빛을 주는 저렇게 그런 사람이 꼭 돼야 되겠다. 이야, 이 촌 사람이지만 강단이 센. 그 위축은 안 되고. 네네. 그러면서 제가 또 저 약간 낭만적인 게가 있어요. 뭐냐면 은방울 자매라고. 은방울 자매 마포정점. 네, 옥구르는 진짜 그 옥구르는 목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깊은 마포정점 갈 곳 없는 밤전차 비에 젖어 너도 솟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은방울 자매 마포정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은방울 자매 팬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지금도 저 그 노래는 제가 좋아요. 서울 와서 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가끔 듣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상경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많았겠지만은 그 열정, 도전 정신 그거는 뭐 강했군요. 그게 있어야 사실 뚫고 나가죠. 저는 지금까지 안 된다는 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이제 대표 생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대표를 하고 상무를 하고 부장도 했지만 누가 얘기하면 그거 안 됩니다.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네. 어떤 경우도 60% 70%는 최선 아니면 차차선의 해답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30% 이런 데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부탁을 한 분들이 제가 고심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걸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그 긍정적으로 뭐 안 된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긍정 마인드 어떤 거든 한때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그래서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어려운 일인데 이거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상당수는 다 해결되고 네네. 안 되는 건 남들이 도와줘서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도 안 되는 건 남들이 뭐냐면 저 사람 최선은 다하더라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표까지 하시고 많은 또 업적을 쌓으신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어렵게 하셨는데 그 농협은 어떤 인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검정고시 합격하고 수능 시험을 보고 네. 학교를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서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수능 시험을 보고 나고 나서 형이 저보고 축협중앙이라는 시험 뭐 이런 게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축협중앙이 뭐 하는지도 예.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선 그 학교 다니면 제가 낮에 돈을 벌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 시험을 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보니까 축협중앙에 공채 1기를 모집하는 거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 합격이 돼서 예. 축협중앙에 공채 1기로 다니면서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됐죠. 자, 그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주경야독이 진짜 된대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축협에 들어갔는데 적성에 좀 맞던가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농촌에 사는 분들 어떻게 좀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우리 집처럼 가난한 이런 가난을 면하게 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축협중앙회랑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예. 농촌을 위한 거고 농업축산업을 위한 데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직접적으로 하는 데구나. 이렇게 여기서 내가 한튼 그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다니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축협에서 총 근무하신 시간이 얼마가 됩니까? 제가 83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3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38년째. 2016년 이후에. 자, 그렇게 이제 대표를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하자마자 관두시려고 했던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이 현안이 농협법 개정. 예. 근데 제가 그걸 공약을 전 축산 특례를 지키겠다 이게 이제 공약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정부는 이걸 임명 방식으로 바꾸자 하는 입장이고, 예. 근데 저희는 그거를 2000년도에 농협하고 축협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 축산부의 전문성이라 할까 이런 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축산대표는 조합장들이 선출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정부는 임명 방식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정부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제가 2016년 1월 달에 선거를 하고 취임을 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공론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게 서로 굉장히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화도 해보고 또 뭐 목소리도 높여보고 또 뭐 시위도 농가들이나 조합장들이 해보고 이래 했는데 이거 하나 제가 그런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거로 왔는데 제가 그러면 이걸 못 지키면 제가 대표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뭐 사적생이라 그럴까요? 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싹 돌아보게 되고 혹시 저한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없을까? 혹시 예를 들어 털면 먼지 나는 그런 게 없을까?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생각 뭐 정말 제가 몇 날 며칠을 펼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영해서 부족하면 안 되면 제가 대표를 관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대표를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는 반드시 원하는 대로 지켜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정말 괴롭죠. 그게 네, 괴로운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살아오신 게 입증이 또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뭐 또 세상 깨달았다 그럴까요? 느낀 게
지도자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도덕성이다. 그럼요. 예, 이제 그 생각을 그때 새삼하게 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자, 2017년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네. 자, 저도 알지도 못했던 문제인데 네. 허가가 안 낸 축사를 법에 맞춰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허가가 안 된 이유가 대개의 경우는 이제 여건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목적으로 청량을 했는데 GPS로 청량을 하니까 이게 옆에 집 땅이 내 땅에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경계가 안 맞고 그다음에 새로 도로가 생기고 나니까 도로부터 몇 메다 떨어져야 되는데 축사가 이격거리가 새로운 아하. 생겨난 도로로 안 맞고 네. 이런 게 법이 7개 법이 걸리는 거예요. 환경 또 그다음에 건축 뭐 학교 환경법 이런 거 등으로 법과 현장과는 또 그 차이가 많으니까. 27개 법을 다 맞추려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뭐냐면 2015년에 보니까 네. 3년 유예를 줬더라고요. 네. 3년 안에 이걸 맞춰라. 유예를 어차피 줬으니까 이제 해라, 이번에. 그 농가들은 우리는 몰랐다. 그러니까 3년을 더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부는 농가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3년 줬는데 또 그때 가서 또 3년 달라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 이번에 이래서 뭐 엄청 또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환경부 장관님 면담 요청을 했어요. 네. 그 제가 모르는 제가 불찰에 죄송하다. 근데 지금 3년이라 나와서 다시 3년 달라는 게 좀 죄송한데 뭐 농협이 책임지고 농가 설득시켜서 더 이번에 한번 주어지시면 더 달라는 이런 거 우리가 다 설득하고 할 테니까 농협을 믿고 좀 조금 더 여유를 달라. 그래서 그때 1년 더하기 알파. 아하. 이런 농가들은 3년을 원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보통 뭐 2년 6개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농협을 믿고 저희들은 몇 개 달라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간 먹혀 들어간 것서 그것도 뭐 그 축산 농가들은 아주 한숨 돌리고 그 뒤에 이제 많이 그 다 보완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2018년도, 2019년도는 축산업계가 특별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뭐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2018년도 이제 원료 가격이 이 가축을 먹이면 거의 반이 사료 가격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에서 밀과 옥수수, 대두박 등의 공급량이 줄면서 국제적인 수급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만드는데 이 원료를 거의 90%를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해외 옥수수라든지 그 가장 큰 게 그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올려면 다시 사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농가들이 힘드니까 그 농가들하고 어려움을 같이 가야 된다 이래서 18년도에 3번에 걸쳐서 할인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이제 경영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 ASF라고 질병이 발생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결국 국내로 유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뭐 발병되면 싹 묻거든요, 다. 네. 제가 참을 그때 가슴 아팠던 기억이 그 농가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아침, 점심, 저러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아침에 돼지 우리는 들어가지를 못하겠다. 매일 가서 돼지하고 저 눈을 보면서 내가 저걸 끌어묻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사에 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한 2시간 하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더 얘기를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하여튼 이 농장주들께서 어떤 생명 같은 그럼요. 가족 같고 생명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눈시울이 뜨겁고 가슴이 먹먹한 그래서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공산품 같은 거 재고로 남는 거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고통스러운 거죠. 네네. 자, 그런 큰 어려움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작년에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죠. 어려움 겪었는데 코로나가 이 축산에 미친 영향은 어떤 거 있습니까? 코로나는 전체적인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축산에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예. 많으니까 집에서 들면은 대개 이제 외식은 수입산을 많이 쓰시지만 네. 가정에서 드시는 분들은 국산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국산에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병되니까 안전 축산물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높아져서 우리 국내산 축산물의 선호도가 오히려 국내산은 믿고 소비한다. 예, 그렇죠. 근데 이 환경이 대면이 없어지고 전부 이제 그 비대면 예. 이렇게 거래가 되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디지털이 그 과거에도 이제 진행이 돼 왔지만 예. 이 급속도로 악셀레이터가 밟아지는 예. 이 그런 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농협의 경제 부분이 예. 전산 부분이 좀 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얘기한 게 우리가 전산은 뒤졌지만 디지털은 앞서자. 그래서 저희 이제 외부 인력을 수요를 해서 온라인단 그다음에 디지털국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만들고 나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매기 효과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일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고. 네네. 그래서 이 어떤 소위 문화의 충격이라 그러면 좀 네. 뭐라고 문화 쇄신 그런 효과도 있고. 자, 그래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경영으로 네네, 그렇죠. 전환되는 그럼요. 그런 또 중요한 계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고정 코너인데 네. 그 SNS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중에서 대표님은 어떤 고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자, 예, 저는 아침에는 예. 제가 계란하고 우유하고 사과로 아침을 매일 먹어요. 그러니까 뭐 계란하고 우유를 아침에는 제일 좋아하는 아침에는? 거고, 아침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약속이 많은데 만나는 분에 따라서 뭐 치킨하고 맥주를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소주에 삼겹살 먹는 경우도 있고 이제 쇠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 아침 저녁에 따라서 아침에는 하여튼 계란하고 우유가 좋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자, 근데 고기, 네. 고기도 굽는 기술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네. 그건 맞습니까? 네, 그거는 뭐 온도라든지 네. 또 굽는 정도에 따라서 아, 그 요령 좀 알려주세요. 고기 맛있게 먹는 뭐 그동안 뭐 노하우가 있으시면은. 일단 맛있는 고기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고기가 맛있어야 되고. 맛있고 그다음에 고기를 잘 굽는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굽는 집에. 자, 이제 고기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회적인 이슈도 한번 좀 얘기를 네, 해봐야겠어요. 네. 보니까 이 축산업 하면 이 탄소 중립과 연관돼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 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네, 네, 자, 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읽고 또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데 축산업도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 팩타가 좀 더 이 과장돼서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중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네,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16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미국도 3.9%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비중을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냄새 문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축산이 더 부각되고 실질적인 팩타보다는 더 이 영향이 많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되고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비교적 접하다 보니까 다소 과장된 면은 있지만 네, 네. 그런 어쨌든 뭐 줄여가는 노력은 해가야겠죠. 그 당연하죠. 그래서 뭐 이 축산도 어차피 사회의 또 하나의 한 부분이고 또 네. 사회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발생량을 줄이고
또 발생 후에는 그걸 잘 처리하는 야. 두 개로 나눠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반추 동물이기 때문에 네. 트림이라든지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료 같은 거를 좀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사료를 제가 이제 우리 사료에서 그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 사육 기간이 보통 30개월이거든요. 한우 같으면. 근데 그 맛을 유지하면서 좀 더 짧은 기간에 한다든지. 근데 발생된 후에는 그게 인이나 칼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저감시키는 예.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 그거를 또 자원화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로 해서 정부가 전 세계적인 또 후손들한테 저희들이 이 지구를 빌려왔다 예. 이런 뭐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축산도 그런 쪽으로 해서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을 다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산업도 산업이고 하여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가야 되니까 네네. 그거는 또 나름대로 길이 있다는 걸 아니까 네. 뭐 다행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예. 자, 이제 중요한 걸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축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대표적인 축종인 한우. 예. 한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 6일자 미국의 US 투데이에 특집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한우가 최고 고기인 이유. 이 특집으로 실렸는데요. 그 한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다른 하고 섞이지 않고 고유종이고 맛과 풍미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 경쟁력이 있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우유, 낙농 같은 경우에 생산량 면에서는 세계 4위입니다. 1위가 이스라엘, 예. 2위가 미국, 3위가 캐나다, 4위가 우리나라거든요. 그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자, 경쟁이 이제 있다고. 한우 같은 경우 세계 최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축산의 약점은 또 뭡니까? 아무래도 비싼 거. 가격 경쟁력. 예를 한우 들면 볶음 먹으니까 좀 비싸요. 그렇게 한우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그 뭐 이 선물용이다. 그 남이 접대해주면 먹지 내 돈 주고 사 먹기는 부담스럽다. 조금 비싸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뭐 돼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국제 가격에 비하면 좀 비쌉니다, 가격이. 근데 이제 비싼 정도가 이제 품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 품질 개수라는 게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그걸 수용할 만한 그런 감수할 만한. 감수할 만한 가격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고기 선을 범위 내냐 범위 바뀌냐 이제 이런 것이 그렇죠. 이제 중요하죠. 관건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조금 좀 자, 약하다 근데 이런 수치로 그 정도 경계선에서 이제 약간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럼 이걸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격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규모와의 한계가 있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저 유럽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시설이 또 우리는 오래전부터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질병도 뭐 발생하고 이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좀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하고 그래서 좀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하나가 아닌 거기에 품질이라든지 그다음 안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요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좀 품격을 높이자, 문화를 입히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격 경리 더하기 품질 더하기 안전성 뭐 더하기 좀 문화를 이런 걸 입혀야 된다. 오히려 이 가격이 아닌 다른 비교 우위에 있는 쪽으로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돈을 그렇죠. 지불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제 생각인데
거기에 스마트 기술이나 또 젊고 좀 야무진 청년들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축산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네. 축산업이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 누구나 나 저거 내가 직업으로 평생직업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네. 매력 있는 그런 그 직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직업 선호도가 높은 걸 한번 과거에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1위에서 100위까지 봤는데요. 다 보면 뭐 의사, 변호사, 교수, 약사, 뭐 하여튼 이런데 100위 안에 농축, 수사, 해운업까지 합친 거 다 한 게 있더라고요. 도전사. 도선사. 예. 아. 근데 이런 것들 100위까지 있는 직업 선호도가 높은 거 제가 제 나름 보니까 그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이 잘 벌, 소득이 높더라. 둘째는 근무 환경이 쾌적하더라. 셋째는 사회적 평판이 높더라.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축산업은 보면 돈은 잘 벌립니다. 우리나라 그 농가 소득이 4,500만 원인데 작년에 축산은 8천만 원이 넘어요. 일단 됐네. 돈은 잘 돈은 벌리고.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게 이렇게 뭐 냄새 난다 뭔다 하니까 이게 쾌적한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국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 한우고기 국내산 돼지고기는 좋은데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업은 싫어. 이런 이게 그게 자꾸 생기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평판이 그러니까 축산 농가 이러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게 디지털화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CCTV나 이런 것도 가축의 행동 양식을 데이터를 축적해서 저게 질병이 어디가 아프다. 미리 예방. 그건 질병 발생을 줄일 수 미리 줄이니까. 그렇죠. 네. 가축 분뇨도 그 바이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생산량을 적게 하고 예. 나오는 것도 그 인이나 이런 것들 줄이가 그런 게 저희는 다 이제 데이터 네. 디지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한우 문화 정립 프로젝트라는 거 안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지금? 한우 문화의 르네상스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우 문화 정립 심포지엄은 소의 해를 맞이해 한우의 가치를 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우가 고기 이상을 넘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밀화, 지식화, 이슈화 전략을 통해 한우 문화를 알리겠다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명품점에 가보니까 네. 소위 루이비통, 네.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거는 가방 한 개 몇백만 원 주고 사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면서 비싸다 이 얘기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왜 한우는 비싸다 그러지? 결국 품격, 스토리, 네. 감동 이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냐.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한우도 이 스토리를 입히고 설렘이나 감동을 먹는다. 그런 거를 담아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한우의 문화를 입히자.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조정하고 있는. 과거에 도로폭 있잖아요. 네. 도로폭의 기준이 우마차의 넓이가 도로의 기준이 그렇겠네. 됐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예를 들면 지명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동네도 서울에 보면 우면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지명, 민속놀이, 문화 이런 데 이 한우와 소와 관련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문화적인 녹아 요소들이 많으네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데 연결을 못 시켜. 꿰질 못하고 숨어 있는 걸 찾아내지 못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꿰서 보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뭐 먹을거리다가 아니라 네. 문화로 이거를 한 차원 높여줘야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네. 예. 자,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축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정말 고품질로 또 문화산업으로까지 이끌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제 3년인까지 해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축산업 어떻게 키워가는 것이 진짜 살 길이다는 거를 요약해서 말씀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융복합하고 네. 디지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융복합과 디지털. 네. 융복합이라는 게 예를 들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네. 거기 디자인, 네. 그다음에 기술, 네. 포장 이런 게 예를 들면 농장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농장에 사과 농장에 갔는데 네. 이 농장이 하루에 사과를 13개 파는 거예요. 13개? 예. 근데 본인이 목표가 15개 파는 게 목표입니다. 15개를 팔기 위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난 농장에서 사과를 재배하면서 욕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겠다. 이 교감농법. 예를 들면 이 소위 거기에 서토일 남아서 이거 갔을 때 소비자들한테 감동을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농장에서 그렇고. 그런데 이 아무리 또 그렇게 만들어도 가공, 포장이 시원찮으면 좋은 사과, 좋은 쇠고기, 좋은 돼지고기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면 저희들 그 포장이나 이런 거 보면 아이스박스에 그냥 담아오면 그게 이게 상품인지 좋은지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 디자인 이런 것도 거기 상품에 맞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음식점도 예. 예를 행성한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행성한우 좋은 고기입니다만은 신차는 어두컴컴한 이런 음식점에 가서 행성한우 먹으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접시에 담아올 때부터 이거 진짜 예술적으로 담아와서 이거 보았을 때부터 야 저거 진짜 먹음직스럽네 이렇게 나오고 그럼 굽는 방법, 굽는 정도, 그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인테리어 다 일맥상통.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생산 이런 게 다 융복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융복합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 디지털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온도, 습도 이런 걸 자동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농촌의 고령화 문제로 일손이 딸리는데 자동화 개념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의 연속이잖아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본인이 책을 보고 누구 얘기를 들은 그 소위 지식 또 경험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가공을 분석해서 거기에 의해서 AI가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네. 이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디지털이다. 네. 농장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위 여기서 농장에 가치 사슬, 전 가치 사슬의 융복합과 디지털로 해나가면 저희들의 약점인 소위 가격이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어디 가서 정말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먹을 때 꼭 찍어서 올리잖아요. 이거. 네네. 찍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우, 명품 한우를 먹는 것 자체를 정말 기쁨을 배가시키게 만들고 찍어서 정말 올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융복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매력까지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우가 90년도 말하고 2000년도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수익 개방이 되니까 그때 다 수익 개방되면 한우 끝났다 이랬습니다. 네, 그때 큰일 났다 그랬죠. 이제. 그런데 지금 한우가 괜찮게 됐거든요. 이게 저는 기술을 입힌 거다 이렇게 봅니다. 테크. 예를 들면 이게 초음파를 찍어서 이것이 몇 개월 후에는 1등급에 나온다. 2등급 초음파를 찍습니다. 출하하기 전에. 그전엔 출하해봐야 잡아봐야 알았는데 하고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 유전체를 분석해서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후손까지 다 해가 이게 능력을 봐야지 이게 우량 아버지다, 우량소다 이라 알았는데 지금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알거든요. 소위 그런 테크를 통해서 과거에 350kg짜리가 750kg가 되고 이래 됐거든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발전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건 테크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아트를 입혀야 된다. 아트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 매력이 아트가 들어야 매력이 높아지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문화라는 게 그런 쪽에서 그래서 융복합 테크 아트 이렇게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융복합 테크 아트.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명품은 포장이 또 달라요. 포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들 참 좋은 게 많은데 꼭 뭐 축산 아니라 과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포장이 보면 다른 분야는 포장이 엄청나게 포장이 아트, 예술적으로 높아졌는데 이게 농산물 포장은 아직도 네. 큰 변화가 없다. 네. 우리나라에 뭐 젊은 저 예술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디자이너도 많고. 그래서 이걸 꼭 돈의 문제는 아니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보면은 희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 이제 이쪽 분야를 쭉 해오셨으니까 오늘 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당부의 말씀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축산이 네. 지금은 주식이 됐거든요. 네. 쌀이 지금 60kg 이하로 들어가 한 57kg, 58kg 이제 쌀 소비량이 그렇거든요. 네. 축산이 거의 54kg, 53.5 이렇게 됩니다.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이래 됐고요. 생산액으로 따지면 5위 안에 쌀 외역은 다 축산입니다. 돼지고기가 쌀하고 1, 2위를 막 다투고 있고요. 그래서 또 농촌에 가면 사실 축산이 없으면 현금이 안 돌아갑니다. 네. 농촌 경제의 가장 그 주요 산업이 됐는데 사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키워온 우리 축산 농가들 굉장히 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단지 이제 요즘 이제 축산 농가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이제 축산 농가들께서는 뭐 농촌 경제의 주력이고 생산액에 이런데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뭔 환경 냄새 때문에 매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또 축산인들 스스로 돌아볼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좀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 또 어찌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환경 문제나 이런 거 가격 경쟁력 이런 걸 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융복합이나 디지털 이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함께 좀 눈을 돌려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산에 비해서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국산물을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들도 또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이랬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소비자들을 조금이나 보답해드려야 했던 그런 말씀드립니다. NBS 인터뷰 4.0 오늘은 우리나라 축산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농협경제지주회 축산경제 김태환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얘기를 쭉 나눠보니 결국 혁신의 원동력은 그 분야의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터 윤은기였습니다.